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안쪽 박쪽 할 것 없이 지금 이준석이가 신당을 지금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연락망까지 자 만들어 놓고 뭐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요, 이제 2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이 보도들을 전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도 있어요. 양면이 다 있는데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여당과 관련된 것이고, 야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칼럼, 이 정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고쳐 쓰기에는 너무나 이미 다 파괴가 됐다. 요런 결론적 칼럼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칼럼을 보시면요, 이 민주당 내년에 이런 정당한테 우리가 표를 줄 수 있겠나? 이재명에서부터 낙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쓸 수 있어요. 자, 매우 중요한 칼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이, 우리가 이제 흔히 조나땡 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데도 이 조국의 영향이 컸다. 이건 뭐 모두가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장본인들이 조국하고 추미애가 아니겠습니까? 추나땡, 조나땡. 자, 요것들이 전부 다 내년에 이제 지금 출마 거의 뭐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이 판에 조국이가 말이죠, 강수 칼을 꺼내 들었어요.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최강의 칼이 뭐겠습니까? 탄핵 아니겠습니까? 퇴진, 제2의 박근혜를 만들겠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조국이가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화영이는 뭐 이재명이 아주 수하죠, 이재명이.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 지역을 쓰니까 지도 또 재판 지연 전략을 끝까지 쓰고 있어요. 아니, 법관 기피 1심, 2심 번개같이 전부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대법원에까지, 상고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이재명이 주변에 꽉 차 있으니까, 이재명 주변은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꽉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북성이 있는 그 인간들이 또 많다는 거. 자, 거짓말 잘하는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종북성이야. 요런 그 주변 세력을 끼고 있는 이재명이가 내년에 국회의원 나올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대선 출마할 자격이 있겠어요? 이런 주변 인물,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옆에서 누가 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상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 싹 다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특히 민주당.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그 기사와 칼럼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요, 자료 화면을 쓸 것도 없어요, 보니까. 자, 뭐 이화영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미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 기피, 법관 기피 신청한 거 2번 다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말서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4달 동안이나 재판이 지금 파행되고 있어요. 이제 진행이 안 나가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이왕이 부인이 나와갖고 난리 쳤잖아요. 고함 지르고 정신 차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사선 변호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갖고 또 이제 이 변호인 바꾼다고 또 2달 가요. 그래서 재판이 안 열려. 그 사이에 이재명은 또 공작에 들어갑니다. 즉 이화영이를 무마하는 거죠. 이화영이가 이제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 이재명이가 알고 있어. 이재명이가 김성태한테 잘했다고 그랬어. 요거까지 다 진술을 해놓고서 6월 말 7월 초쯤에 진술해놓고 요거를 번복시키는 작업을 이재명이가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박찬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법방해죄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로는 잘 안 되니까 말이죠. 이제는 자, 이 변호인 바꾸는 걸로 써먹고 한 2달 해먹고, 이번에는 이제 재판 지연 전략으로 또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제 법관 기피 신청인데, 이미 말이죠, 지난달 10월 23일 날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9일 만에 기각이 되니까 불복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하더라도 똑같이 이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렇게 재차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 만에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 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심도 깊게 판단해 달라 이런 취지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이 법원 판사도 이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판사마저도 이 기피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받았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에는요, 대법원으로 간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첫 기피 신청한 지 7달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우선 대법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 권한대행이 이것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권한대행, 지금 이제 안철상 이 권한대행인데요. 이 권한대행이 만약에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길어야 한 10일 내외의 기간에 1심, 2심이 빨리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면 말이죠. 연말 안에 이거는 최소한도 끝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냐?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이게 안 끝나지 않으면 2월 달에 또 판사들 인사이동이 또 있잖아요. 재판부 법관 인사. 자, 그래서 이화영 측에서는 이 불리한 재판을 뒤집으려고 인사 상황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기피 신청을 계속 노리는 것이 아니냐. 왜냐? 판사가 바뀌면은요, 다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개월이 더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심, 그렇게 지금 1심도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인사가 2월 달에 가면은 재판은 그 사이에 계속 지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판사가 오면 이게 하세월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선고가 과연 이 총선 전에 나오겠느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요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 측에서는 이재명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내년 2월 그 법관 인사를 보고 지금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변호인 바꾸죠. 또 재판부 기피 신청하죠. 또 판사 인사 이동 또 보죠. 법이 허용한 모든 범위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은 전부 다 동원해서 모든 재판이 3심 재판까지 갈 건데 2027년도 대선 출마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법을 남용하고 있다. 법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재명 방지법이라도 한번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 그리고 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법관 기피 신청하는 이화영 꼼수. 왜냐하면 이화영이는요, 결국 이화영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전부 이재명이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건 이제 주간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분석한 기사입니다. 제목이요, 정당사에 없던 미검증 모델이다. 이준석 신당 등장 때 파괴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진 기자가 쓰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이제 성공 사례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이준석의 신당의 추진 방향과 그리고 추진 주체 세력, 이런 걸 보면은 과거에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공 사례가 정주영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JP, 자민련 만드는데 JP라고 하는 대권 주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대권 주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정주영의 경우에는 현대라는 게 이제 자금과 조직, 그리고 자민련의 경우에도 지역적 배경, 그 다음에 안철수는 이 전국적인 규모이면서도 안철수라고 하는 강력한 대권 주자. 근데 이준석이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TK, 아버지가 TK죠. 본인은 노원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전부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대권 주자까지 가 있느냐? 아니올시다는 거예요. 자, 1등 여권에서 본다면 한동훈 압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준석이는 3%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자, 그런다고 본다면 과거 성공 사례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즉, 신당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과 인물의 전국성, 그리고 자기 주자성, 이런 점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DK 지역에서 지금 뭐 이준석 신당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DK 지역에 있는 정가의 이 평가를 보면은요. 지금 여론에서는 조금 뜨고 있는데 여론에서 뜬다고 해서 실제로 표가 갈 때 이준석한테 표를 주겠느냐? 아니올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왜? 지금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통 한 18, 9%, 16, 7%를 웃돌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무당층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 이준석 신당 추진 지지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높지만 실제 이게 투표로 연결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회의적 반응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지난 11월 초 3, 5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17%, 예, 그래서 지금 17%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30.8%가 신당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것이죠. 30%까지 나와요. 17%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제 한국갤럽을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국갤럽을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갤럽, 지금 이제 자기 주자를 보면 이준석이는 이제 3%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신당 지지율이 TK에서 제법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보면은 우선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파괴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지표로만 본다면. 예. 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은요. 이거는 어느 조사라면요. People Networks Research, PNR이잖아요. PNR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이 32.2,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무려 21.1까지 나오고 특히 이 PNR에서는요. 이준석 신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서울에서는 24.5, 경기 인천에서는 22.7%를 보이면서 수도권 강세 현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36.0%가 이 신당을 지지하는 의외의 결과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PNR에서 그러면 TK 쪽에서의 지지율이 얼마냐? 30.1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30.1. 자,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최저 17%에서 최고 30%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본다면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TK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 주관조사에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표를 찍는 거하고 우리가 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례는 있지만은 영남권 의원들이 실제 투표가 됐을 때 찍을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TK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 공천 탈락자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TV조선에서 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금요 연석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양양자, 그다음에 조성주, 정태근 이런 사람들이 금요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요 연석회의하고 이준석이하고 이 말하자면 공통 분모 이거 시너지 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금태섭이나 양양자, 그리고 그다음에 정의당, 비명계가 모두 들어가면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이준석의 시나리오에서는요, 비명계랑은 같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개인을 지지하는 거하고 이준석이가 만든 신당을 지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당명을 짓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지지율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박성민 정치 컨설팅 대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측 관계자도 말이죠.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다가 역동성을 불어넣는 건 맞는데 이념은 둘째 치고서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지속해서 만드는 점 때문에 비명계에도 마냥 반기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요. 돌출 행동, 돌출 발언, 문제성 있는 돌출 언행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정치 행보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발언한 걸 보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뭐냐 느닷없이 작년 대선 때 2번씩이나 가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돌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비명계가 지금 신당 쪽으로 합류하겠냐? 어렵다. 이런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이준석의 신당이 당정을 압박하는 수단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리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12월 27일 신당 창당이 분순으로 대세하고 있는데 왜 그날 이제 쌍특검 국회 표결이 예상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체제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돼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27일 갔다가 딱 메시지를 줘놓고 그때까지 당정이 쇄신하라. 기조를 바꿔라. 그러면은 창당 계획을 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 한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가출과 겹쳐보는 시선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2차례나 자명한 바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선대위 인선 문제라든가 당 대표를 패싱한 거, 그리고 선대위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없다. 이런 거를 핑계로 삼아서 2번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울산 회동도 했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옹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끌어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신당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로는 연락망,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준석 옆에서 신당 창단 작업을 페이퍼워크를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신당을 27일까지 12월 27일까지 만들겠다. 그때는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적인 창당 작업을 눈에 보이게 추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과연 가시화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지금 반신반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준석 본인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해결되고 당내 입지가 다시 선다면 신당 논의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역 상황과 신당의 어려움을 또 모를 리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 실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실무 작업은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쉽게 가겠느냐. 요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천하람 위원장은 이제 이준석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12월 27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하고 바로 탈당해서 창당하지 않는 이유에는 그런 당정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 같은 성격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효영 대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민심에 행인한 당 지도부를 만들고 그리고 혁신으로 당심의 민심을 움직이면 당을 어떻게 나가겠나. 이준석이도 영민한데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한 발 빼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와서 당의 정체성을 살리겠다는 건데 아니 당의 정체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이게 제대로 신당 창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이준석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상상적, 추상적 개론으로만 신당이 지금 머물러 있다. 구체화된 형이 상학적으로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는 썰을 잘 풀으니까 머릿속에만 지금 있지 손과 발로 창당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이 디지털 IT에 강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게 뭡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3천만 원짜리 전당대회로 내가 선거한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온라인망으로만 다 받고 실제로 띄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신당이 제대로 딱 조직화 되려면 눈에 띄게 지금쯤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눈에 띄게 움직이는 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로 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뛰겠다. 신당. 전사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천하람, 천하용인 중에 누가 뜁니까? 자, 천하람도 자기 안 간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허은하도 지금 동대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례대표니까 못 가요. 예. 그 다음에 의원들, 현직 의원들. 하태경이는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잖아요. 김웅이 나 안 간다고 딱 했잖아요. 그리고 김웅이 못 가게 갈 수가 없는 게 총선 기획단에 집어넣었는데 총선 기획단에다가 당시도부에서 집어넣었다 얘기는 너 내년에 거기 송파 지역 공천 줄 테니까 함부로 이준석이 옆에 그림자도 비치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준 공천을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김웅이가 바보니까 거기 주석에 천하 용인 중에서도 없어요. 그 가봐야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이긴 의원은 도의원인데 가겠어요? 안 가죠? 예. 간다 하더라도 도의원이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판에서 신당 만드는 거 가지고 도의원 가지고 신당 파괴력이 있어요?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정도가 있어요. 김재섭도 뭐 상도동인가 노원인가 그쪽에 김재섭 정도는 이제 또 혹시 모르겠는데 김재섭이도 바보입니까? 똘똘한 사람인데 안 가죠. 아니 국회의원들 흐름이 국회의원 중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깃 간다고 해야 유승민인데 지금 말로는 유승민이 뭐 만나지도 않는다는데 그건 뭐 저는 신뢰하지 않고 속으로 다 만나겠지. 그래 나중에 결정탕 할 때 유승민가 들어와서 파괴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이가 그러니까 좌로 우로 끌고 가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렇게 금태섭하고 이준석이하고 금태섭은 대개 이제 러브콜 보내는 신호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좋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는요 금태섭에 대해서 반신 반의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되게 재고 있어요. 재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여하간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변수는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제가 이준석이라도 무조건 고한다. 당을 만들어요. 예, 무조건. 근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어야 비례대표 몇 석을 건지잖아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무슨 병립형 이 비례대표제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은 신당 만들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민심의 흐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혁신 방향,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법 협상.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한테 야, 너 그냥 내년에 대구 쪽에 하나 줄 테니까 까부지 마. 딱 그러면은 그냥 그거 먹고 나자 빠져요. 이준석이가 뭐 그렇게 아주 약을 빠져갖고 눈에 보이는 이익 하나만 있으면 그거 확 금방에 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신당의 파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세 가지를 맞추면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쇄신이라든가 혁신, 그다음에 선거법 협상. 요게 선거법 협상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또 뭘 하느냐? 바로 박정훈 칼럼입니다. 이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인데 제목이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에요. 왜냐? 민주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뒤처진 이 운동권 정당. 이거 고칠 수 있느냐? 고쳤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민주당을 갖다가 고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성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뭘 보면 아느냐? 이번에 이재명 수사검사 파면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발의했잖아요. 여기에 168명 전원이 100%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줬느냐? 예,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찬성했다가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했다가 개딸들한테 박살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런데 이 탄핵, 왜 이게 충격적이냐? 탄핵 사유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를 100% 아무도 의견 제시 안 한 거. 위장 전입, 리조트 이용 청탁. 이게 도대체 탄핵 법적 요건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탄핵을 빙자해가지고 사법 방해 공작에 민주당 어느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 없다는 이런 조롱이 틀린 말이 아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도덕성이 이게 땅에 떨어진 죄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도적 수준이라는 것은 공당이라고 하기에는 민마만큼 피폐해진 지가 오래다는 거예요. 자, 5년 사이에 민주당 소속 시장, 도지사 3명이 성폭력 스캔들로 낙마했다는 건데 정상적인 정당이면 이것만으로도 해상값인데 이거 민주당은 피해자들을 향해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보궐선거 후보까지 냈어요. 그리고 성매매가 적발된 제주 도의원,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세종
부천시의원, 그 다음에 혼외녀에게 낙태를 강요한 서울시의원, 이런 민주당 정치인의 성추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운동권 출신 삼선 의원이 자기 보좌관을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타락한 정당 대한민국 역사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이제 박완주를 얘기하는 거죠, 막판에는. 예. 그리고 국회법 사건을 빼고서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이 무려 24명인데 그 중에 19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탈당한 전직 민주당 의원. 예. 그리고 유죄가 확정돼서 자격을 상실한 최강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면책처분에 숨은 김의겸을 빼고도 19명. 범민주당 의원 10명 중 1명꼴로 부패 혐의에 연루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그래서 돈복도 뿌리고, 그 다음에 업자의 뇌물 받고, 인턴 월급 빼돌리고, 은행에 채용 민원하고, 그 다음 지인 아들 재판에 청탁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우양부 할머니 돈 횡령하고, 수십억대 코인을 굴리는 이런 잡범 같은 사건이 망라되어 있어요. 당 대표부터 대장동, 백현동, 의대, 요즘은 위증 교사까지 범죄의 힘의 벽화죠.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늙은 당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80년대 세관원에 묵어있는 386 세력들이 지금 수십 년간 노태우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기득권층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썩어 빠진 늙은 정당이 됐냐는 거예요. 돈봉투 돌린 사건이 무슨 중대범죄냐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김민석 같은 경우는 불법 자금 7억을 받고서도, 그리고 김의겸이는 땅 투기하고서도, 조국은 이 입시 소리를 조작하고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큰 소리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원인은요. 이유는 고칠 수 없는 거. 글로벌 시대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거. 이거 왜? 주도 세력이 운동권 이념에 갇혀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국가 주도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종북적 독재 체제를 갖다가 북한과 중국 같은 독재 체제를 편들고 있고, 한미한도 동맹을 폄훼하고 일본의 죽창과 타령하는, 이게 80년대 대학가의 반미 제국주의 논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86 운동권은 2002년에는 노무현, 2010년에는 문재인을 옹립해서 권력의 중추를 장하는 데 성공해서 이제는 이재명에게 올라타 또 한 번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신당 군부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을 향해서 고쳤을 단계 지났다라고 했지만, 이거야 탈당을 정당화하려고 한 말이겠지만은 민주당에 정확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양심은 있고, 민주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대표 방탄용 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를 좌표 찍어 공격하고 엉터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하며 2번 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항의한다 이거예요. 민주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선거공학 기술만 탁월한 이 낡은 정당을 고쳐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박정훈 논설실장의 의견입니다. 똑 떨어지는 의견이라고 봐요. 제가 뭐 한마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 조국의 탄핵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국 이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의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개입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3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했다는 거죠.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는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로 축출한 거,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공개로 겁박한 거, 이뇨한 위원장을 통해서 윤핵관 축출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예로 들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이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퇴임 중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에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기소야 나중에 되지만 탄핵 사유가 되니까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질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강성 팬덤의 지지를 받아갖고 내년 총선 전략적 차원에서 조국의 현 정권 그리고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공세는 거칠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조국의 속이 뻔히 보이는 이 선동질에 넘어갈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지금 이제 야권의 근거 없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진 이 공격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요. 여론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몰아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요럴 때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고소할 게 아니라 조국을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벌써 이게 가짜 뉴스잖아요.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아주 본때기로 바로 좀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